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W의 최진영입니다. 월간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수가 꽤나 커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CTS 보도국 김인혜 기자와 함께 상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지난 4월에 새로 태어난 아이 신생아 숫자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몇 명으로 집계된 것입니까? 네, 지난 4월 태어난 신생아 24,521명입니다. 1년 전 4월보다 18%, 이 3,734명 늘어났습니다.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4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99,534명의 아기가 태어나 역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때문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지난해보다 0.13명 증가해 이 1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정말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출생아 수가 증가할 만한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90년대생 혼인이 크게 늘고 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 출산이 반등한 탓에 한동안 첫째 아이 비중이 늘었다면 이번에는 이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크게 늘면서 둘째 아이 비중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살펴보면요. 첫째가 62.2%, 둘째가 32.2%로 0.3%씩 증가한 반면 셋째 이상은 0.7% 감소했습니다. 이미 2명 이상 이 아이를 낳았던 산모가 셋째 이상을 낳기보다는요. 새롭게 첫째를 많이 낳거나 둘째를 낳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올해 하반기까지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그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이 혼인, 바로 결혼 건수입니다. 물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늦게 낳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반년 정도 지나서 혼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혼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결혼 건수 추이를 볼 때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아기 울음소리가 좀 더 들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좋은 결혼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혼인 숫자가 지금 늘어나는 것이 출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4월 혼인 건수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태어나는 아기들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26,622건으로 1년 전보다 1,703건, 9% 늘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 2024년 24.6%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은 것은 2016년 22,844건 이후 10년 만에 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10년 만에 이렇게 혼인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통계가 나왔다죠.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이 지난해 하반기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100만 원대의 의료비 지원 정책인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이 지난해 하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은 모두 이 17만 9,95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것으로 전년 하반기 증가율 10.9% 대비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으로 봐도 이 바우처 신청 건수는 약 34만 8천 건,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요. 이 사용액도 8.4% 증가한 3,3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는 임신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민 행복카드로 아기 한 명당 100만 원꼴로 지급돼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결제할 때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군요. 네, 바우처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출산율 상승에도 파란 신호,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임산부가 임신 기간 중에 바우처를 신청하기 때문에 지난해 이 바우처 신청 건수는 올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4년 반등한 뒤 올해 1분기가 0.95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반등 추세가 이어져 올해 0.9명대를 기록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네, 이 지원받은 진료비는요. 비급여, 초음파 등 임신 출산 관련이라면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에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 외에 정부 지원도 확대돼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면 아이당 200만 원 이상의 이 천만남 이용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 소멸, 대한민국 소멸 이런 암울한 얘기가 듣던 차에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붕괴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아내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본질과 교권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교사회 이덕효 대표와 함께 그 현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드라마 속 내용이 너무 극단적인 설정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의 모습 어떤지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권의 위기를 소재로 이토록 화제가 된 일은 지금은 좀 더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아마 이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정면으로 진단하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고통을 허구적으로나마 풀어냄으로써 대리 만족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수년째 광장과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외쳐왔던 교육 침해의 아픔을 입법과 집회 목소리로도 좀처럼 사회 깊숙이 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한 편이 이 일을 해냈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 실제 모습은 드라마와 같이 명확하게 선과 악, 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대부분은 명확한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오해들과 계획되지 않은 실수들, 그리고 서로 다른 기대치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이 학교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고요.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하다가 아동 학대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돌림 역시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그 관계들 가운데 형성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면서도 그것이 상처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학교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의 갈등은 드라마처럼 단순하지 않다라는 말씀인데요. 드라마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폭력적 갈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교사의 권위가 약화된 그 원인과 그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교권의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의 약화이고 두 번째로는 교육의 사법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도한 입시 경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학교는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입시를 위한 보조기관으로 인식이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보다 사교육을 더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사법화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학생과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하고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사가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혹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먼저 걱정을 하게 되고요.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학교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공간이기 이전에 문제를 피해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지병원의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언의 비대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가 소풍을 포기하고 운동회를 축소하는 것은 다수의 뜻이 아니라 소수의 강한 민원이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압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목소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지만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아쉬움과 또 대다수의 학부모의 지지가 행정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는 자연스럽게 민원을 피하게 되는 방어적 행정이 학교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교사만이 아니라 학교다운 또 교육다운 교육을 원했던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아이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수학여행 한번 못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학교가 과연 학교 안에서만 어떤 가르침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 교사의 권위 약화의 현실을 들으니 과연 진정한 참교육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참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참교육의 의미를 연결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교육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파커 파머가 그의 저서인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교육의 본질을 연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고 지식과 삶을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이 살아있을 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사는 민원을 의식하느라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고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생은 그 사이에서 누구에게도 온전히 연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표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교육이 더 강한 권위나 더 많은 제도를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다시 서로를 신뢰하고 연결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은 연결이다. 이런 말씀이 참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서희초 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이른바 교권사법이 마련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이 제도가 기대만큼 제대로 작동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이 이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적인 민원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결국 교사들이 민원으로 또 가져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까 우려해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은 또한 위축되게 됩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권보호사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되고요. 또한 법적 분쟁의 부담에서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즉 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더 분명하게 구축해 주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학부모, 교원, 교육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교육 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이 운동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드라마 속의 교권보호국은 폭력을 폭력으로 누르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작한 이 운동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법과 공권력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라는 교육 주체들 스스로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와 교육단체 12곳이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습니다. 이 운동은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깊은 불신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교육의 사법화입니다. 대화로 풀 수 있었던 일들이 전부 소송과 민원, 신고로 넘어가면서 교실 안에서 관계로 풀어야 될 이 갈등들이 법정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 교사의 교권, 이 세 가지가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고 그 바탕 위에 교직 사회와 학부모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업과 생활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성장하는 목표를 세우고 법을 먼저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의 신뢰가 먼저 쌓여서 제도가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학폭위원을 6년을 해봤는데요.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가슴에 콕콕 박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이 일을 위해서 1년 가까이 함께한 단체들이 모여서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계를 차근히 밟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공동체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과 생활지도, 교권 침해와 아동 학대, 학습권과 수업, 학부모 권리를 포함한 8가지 주제를 연속 토론회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더해서 지금 학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탄탄하게 현황을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이 실태를 근거로 실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이후부터는 정부와 국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독교적 가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한국기독교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한국기독교사회는 유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교사들이 모인 초교파 기독교 공동체로 전국의 약 30개 지역에서 흩어져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학교에서는 기독학생반 기도 모임, 그리고 기독교사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학생들을 위한 성경 캠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배우고 변화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기독교사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가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교사입니다. 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을 함께 하도록 주변의 동료 교사들을 독려하고 기독교사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성을 갖춘 탁월한 교사입니다. 신앙과 전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전문성이 함께 갈 때 교육이 건강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배움이 느려서 학교 생활에 뒤처진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초학력 지도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요즘은 각 교실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교실 안에서 끌어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교육 또한 받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께서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운동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육을 위해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 세 주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를 보면 학부모는 학교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교사는 학부모를 두려워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정작 배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대화할 통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법과 민원이 채워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은 가르침의 대상이기 이전에 존엄을 가진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학부모는 학교의 외부인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동등한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셋째로 교사는 소송과 민원을 걱정하지 않고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학생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가 존중받을 때 나머지 둘도 함께 든든히 서가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건강한 교육은 제도 하나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가 될 때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함께 꿈꾸는 좋은 학교, 누구나 다니고 싶은 학교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